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일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호남권 지역순회 경선에서 88.69%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박범계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 뒤를 이어 김동연 후보가 7.41%로 2위, 김경수 후보가 3.9%로 3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누적 득표율로는 이 후보가 89.04%, 김동연 후보 6.54%, 김경수 후보가 4.42%를 얻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권에서만 유독 쓴맛을 봤던 이재명 후보는 이번 순회 경선에서 그 악몽을 떨쳐냈습니다. 흥행 경고 등이 우려됐던 투표율도 선방하면서 대세론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후보가 46.95%를 얻어 47.12%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유일하게 밀린 곳이 바로 광주 전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90%에 육박하며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득표율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나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민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첫날 투표율이 영남권의 절반에 불과해 호남권 흥행 우려도 제기됐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대대적인 참여 독려와 함께 투표율을 53.59%까지 끌어올리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투표율은 55%대였던 지난 대선보다 낮지만 그동안 권리당원 수가 크게 늘어 투표자 수는 오히려 11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은 지난 대선과 엇비슷하지만 지난 대선의 호남권 권리당원 수는 21만 명. 비상계엄 여파로 치러지며 내란 종식이 지지층의 최대 화두로 오른 만큼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열망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자라는 호남 지역민들의 뜻이 이번 경선에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에게 남은 것은 이제 수도권과 제주, 강원 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 89%를 기록했는데 90% 득표율을 의미하는 구대명 가능성에 다른 주자들의 견제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금 특정 후보에게 90% 가까운 표가 몰아가는 것은 민주당으로 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90%는 당내 지지가 확고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경선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득표율인 만큼 그야말로 최대 결집 달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수도권과 강원, 제주 지역 순회 경선을 끝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최종 선출합니다.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최종 후보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의 누적 득표수 50%,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합니다. 집계 결과 과반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있을 경우 결선 없이 곧바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4자 토론회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와 관련해 각 후보의 입장이 크게 두 갈래로 엇갈렸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차출로 낸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긍정 의사를 내비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 관문인 사자 토론에 나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초반부터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네 후보의 선명한 색깔은 이번 대선이 열리게 된 근본 원인인 윤 전 대통령 파면과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정부나 기존 여당 인사로서 국민에 사과해야 하는지에 크게 두 갈래로 답변이 엇갈린 겁니다. 애초 반탄파로 분류되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즉답보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30명 넘는 줄탄에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예, 많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거듭 사과 의사를 내비치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온 각자의 의견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재명에게 이길 수 없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안 후보를 몰아세우며 탄찬파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보수 진영 최대 화두인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에 대한 입장도 자연스레 토론 핵심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대행 차출론이 언짢으냔 공통 질문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안철수 후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각 후보 사이에선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상대의 단점을 부각하는 날선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장 경험이 있는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2년 만에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는 한동훈 후보의 공약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5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그거 내가 참 공약 보고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이에 한 후보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토론에서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주자들을 중심으로 AI나 경제 분야, 역사관 등을 놓고 치열한 상호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토론을 모두 마친 4명 후보는 오는 29일 경선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 경선을 벌이게 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4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각각 50% 비율로 반영되는 합산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돼 모레 발표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주자 간 결선 과정을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21대 대선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의 공약 경쟁에도 서서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약속들을 공언했는지 나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뽑는 민주당에선 자연스럽게 지역 맞춤형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충청에선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고, 호남에선 서해안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5.18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 밖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거나 의대 정원 재논의를 예고하며 현 정권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메가시티 전도사를 자처한 김경수 후보와 경제 대연정, 기득권 혁파를 공언한 김동연 후보도 선이 굵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반면 컷오프식 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생활 밀착형 공약을 잇따라 던지고 있습니다. 한 달 6만 원에 전국 대중교통을 통합 이용하게 하겠다거나 예비 부부들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시장에서 겪는 거품 현상을 없애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나 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 같은 보수정당 특유의 정책을 앞세우면서도 주 4.5일제 도입을 거론하며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 국토 균형 발전 등 시급한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한 구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선 지지층 확장이 필수 과제인 만큼 겹치는 공약도 많고 또 지난 대선과 총선 이후 지키지 않은 재탕 공약도 적지 않습니다. 본선에 접어들면 선심성 공약은 아닌지 재원 계획은 있는지 꼼꼼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선 출마론이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 초 정대철 헌정회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정 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으로부터 이번 주 초 헌정회로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한 대행이 이 바쁜 시기에 찾아오겠다는 건 정치를 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인사하러 오는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전부터 한 대행에게 대선 출마를 조언해 왔다며 이번에도 대선 출마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을 계기로 역대 정부 총리들의 대권 도전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순환기로 불릴 정도로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범보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혔던 황교안 당시 총리는 고심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유였지만 국정농단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도 한몫했습니다.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서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보다 앞서선 김영삼 정부 마지막과 노무현 정부 처음을 함께한 고건 전 총리가 있습니다. 17대 대선 당시 한때 지지율 30%를 넘기기도 했지만 당의 지분도 없고 의원도 아닌 고 전 총리에게 기성 정치권의 벽은 높았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선택을 올바르게 국민의 선택을 바르게 하는 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신 거 아닌가. 세 차례나 완주는 했지만 번번이 쓴맛을 본 이회창 전 총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거쳤지만 대통령 타이틀만큼은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선 땐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이 2002년엔 기득 세력이란 이미지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국가 대혁신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합과 화해로 간다. 자연스레 시선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쏠리는데 당 내에선 과거 총리들의 실패 사례와 다르다는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민주당에서 많이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까지 시키고 다시 복귀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덕수 대행을 주목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조차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지만 대망론 앞에 불출마를 택할지 반전극을 쓸지는 대선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만 국정 2인자인 총리 역시 탄핵 전국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이란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다음 달 20일에서 25일 전 세계 182개 공관에서 치러지는 21대 대선 재외선거에 26만여 명의 유권자가 잠정 등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며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3만 2천여 명, 14%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명부는 오는 30일부터 닷새 동안 작성하고 선거일 30일 전에 해당하는 다음 달 4일에 확정합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통한 진화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지금 인제 산불 진화일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어제 낮 1시 10분쯤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율은 93%입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2대와 진화 차량 100여 대, 인력 500여 명을 투입해 산불 진화에 나섰지만 주부를 잡지 못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63헥타르로 추정이 되고요. 화선은 5.3km 가운데 5km를 진화하고 남은 0.3km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가용 지상 진화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 산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바람이 잔잔하고 기류가 약한 오전 시간 산불 현장에 다시 헬기 35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 작업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산불 발생 지역은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불고 진화 인력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많아 밤샘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산불로 고속도로가 일부 구간 통제되고 또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었다고요? 네, 공교롭게 불이 확산한 곳이 서울 양양 고속도로 상남터널 인근이었습니다. 한때 도로 쪽과 가까운 곳까지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이 때문에 고속도로 일부 구간 양방향이 통제됐고 지금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 IC에서 양양분기점, 서울방향 양양나들목에서 인제 IC 구간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차단 해제는 산불의 진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대피한 상태입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제 기린면 지역에 있는 주민 200여 명이 인근 기린체육관, 행정복지센터로 대피했습니다. 인근 지역인 양양군에서도 사전 대비하라는 재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인제군 인근 지역에는 설악산이 있는데요. 다만 산불 현장과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은 1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과 경북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강릉과 동해, 태백, 삼척, 속초와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덕과 울진, 경북 동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건조한 날씨 속 강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선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 등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입산 자제, 또 야외 활동 시엔 화기 사용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악의 피해를 낳은 초대형 의성 산불이 꺼진 지 한 달가량 지나 건조함이 커지자 다시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의 한계와 과제, 어제에 이어 짚어보겠습니다. 헬기만으로는 진화가 쉽지 않은 만큼 비행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시속 8.2km로 동해안까지 빠르게 번졌습니다. 헬기를 띄워 초기 진화가 시급했던 상황. 하지만 강풍 탓에 산불 현장 곳곳에서는 헬기가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는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산불 대응의 주력 수단이지만 안전 문제로 초속 10에서 20m 이상의 강풍이나 야간에는 운항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헬기의 한계가 다시 한번 드러나면서 대형화하는 산불 양상에 맞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초속 15m가 넘어가면서 모든 헬기가 다 착륙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헬기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를. 관련 전문가들은 공군 수송기 같은 비행기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는 산불 진화에 비행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왜 도입하지 않았던 걸까? 우선 험한 산악 지형 탓이 컸습니다. 한국의 지형은 굴곡이 심해서 비행기가 높은 위치에서 해야 되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또 비행기는 많은 물을 뿌릴 수 있지만 고도와 속도 탓에 흩어지는 양이 많아 산불에 미치는 건 절반 수준이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수송기의 노후 상태 역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수송기가 이제 1988년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령이 거의 35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설계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이런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진화대원 투입이 불가능한 깊은 숲속에 한시라도 빨리 물을 뿌리려면 헬기의 한계를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이번 영남 산불을 계기로 커진 겁니다. 헬기 운항이 어려운 밤이나 강풍이 불 때만이라도 비행기로 대응하자는 현실적 의견도 나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언제 어디서라도 초대형 산불이 날 수 있는 여건인 만큼 비행기 투입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려면 범정부 차원으로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매몰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이 7시간 반 만에 임시 복구돼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고양시는 해당 구간의 긴급 복구가 완료돼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낮 12시 20분쯤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있는 도로 오수관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 2명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반 만에 2명을 잇따라 구조했지만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첫 번째 작업자와 달리 두 번째 작업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인천에선 전기차 한 대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번집니다. 소방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건물로 들어가 보지만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시 노원동 3가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로 만든 공장 한 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높이 솟은 소방장비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광주광역시 오선동에 있는 2층짜리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당시 공장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불길이 순식간에 주택 지붕 위까지 뒤덮었습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불은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이 완전히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정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전기차 한 대가 기둥 등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운전자와 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20일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평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한 교황의 마지막 길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인파가 함께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황의 안식을 비는 성가가 울려 퍼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놓은 소박한 묵관이 성 베드로 광장으로 옮겨집니다. 장례 미사는 추기경뿐 아니라 일반 사제들까지 250여 명의 성직자가 공동 집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2년간 축복을 전했던 곳에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In questa maestosa piazza di San Pietro, nella quale Papa Francesco tante volte ha celebrato l'Eucaristia e presieduto grande incorso. 이민자 문제 등으로 교황과 껄끄러웠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상과 25만 명이 넘는 신도들이 운집한 성 베드로 광장에는 전쟁 중단과 평화를 호소했던 교황의 생전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Papa Francesco incessantemente ha elevato la sua voce implorando la pace. 성찬 전례에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해 성수가 뿌려지는 고별 의식으로 미사가 마무리되고 교황이 직접 안식처로 정한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르 대성전으로 운구가 시작됩니다. 베네치아 광장과 콜로세움 등을 거쳐 6km의 여정엔 수많은 신도의 추모 행렬이 함께했습니다. El Papa del Pobres, el Papa de
marginados de la iglesia, el Papa de los jóvenes y pues ha marcado mucho, sobre todo aquí en Europa y en América. 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 세계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큰 위로를 남기고 유언대로 소박한 쉼터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전 세계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어서 환율 전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작성한 보고서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를 발행해 동맹국에 떠넘기는 방안까지 제시돼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 발탁된 스티븐 미란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새로운 환율 협정을 강제하기 위해선 먼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관세 철폐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는 인위적인 달러와의 약세입니다. 미러는 보고서에서 기축통화, 이제 국제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돈인데 이 기축통화 보유국가인 미국이 무역 적자랑 제조업 붕괴를 해소하려면 환율 압박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달러화 약세는 당장 국채 수요 감소와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입니다. 외국이 보유한 기존 국채를 공짜나 마찬가지인 100년짜리로 바꾸면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물론 이런 요구에 순순히 따르진 않을 테니 관세라는 채찍과 안보우산이라는 당근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미국 중심의 무역과 안보 체제에 남으려면 대가를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통화 스와프 등으로 유동성을 보장해주는 방법까지 덧붙였습니다. You try and defer loan repayments, and that may involve converting debt into 50 or 100-year bonds. 대다수 전문가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It benefits us in a lot of ways. Our interest rates low. It allows us to run, among other things, high deficits. 최근 잇따라 공개 인터뷰에 나선 미란 위원장은 지금은 관세가 유일한 초점이라면서 즉각적인 환율 협상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할대 비관세 부정행위를 열거하며 환율 조작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한미 양국 논의의 초점은 무역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보도자료에서 베센트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난 8일 통화 이후 한국이 미국과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협력하는 점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베센트 장관은 논의의 초점이 균형 확대에 맞춰졌다는 데 고무됐다면서 이는 교역을 제한하기보다 장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베센트 장관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무역 장벽을 낮추고 대미 투자를 늘려 한미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데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후보자 청문회 당시 우리나라 조선사의 기술력을 언급했던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우리나라를 찾을 전망입니다. 국내 유력 조선소들을 찾아 함정 정비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함정 수출에 탄력이 붙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취임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 유력 조선소들을 찾을 전망입니다. 펠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후화된 미 해군 함정들의 유지, 보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후보자 청문회 당시 펠란 장관은 자국 해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Hanwha's recently bought the Philadelphia shipyard, so they're going to look at enhancing that and making that better. So bringing their capital and skill sets here, I think, will be important. I think this is very, very critical thing you've pointed out. 펠란 장관의 방문은 양적 우위를 점해가는 중국 해군력에 대비해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 숫자를 확충하려는 배경도 한몫했습니다. 30년 뒤 미 해군은 유인 함정을 381척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재는 287척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국 여력만으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동맹국을 중심으로 협력을 요청할 방침을 정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2차례나 협력 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성사될 경우 함정 건조 사업이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연 20조 원 규모로 알려진 미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인 MRO 사업 진출도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무역 적자에 민감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 기조를 고려했을 때 실익 없이 자칫 기술만 유출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의 지원을 받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를 완전히 회복했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현지 시간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화상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에 참여해 중요한 도움을 줬다면서 러시아군과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회복력, 용기,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6명을 다치게 한 뒤 숨진 남성은 평소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이웃과 마찰을 빚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생활 속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재할 방법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숨진 60대 남성은 지난해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 살며 이웃과 잦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툭하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을 찾아가 위협했는데 피해자 측은 해코지를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언제나 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석 때부터 계속 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도 조심히 다녀라. 밑에 층에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경남 사천과 지난 2월 경기 양주시에서 벌어진 이웃 살해 사건 모두 범행 동기는 층간소음이었습니다. 실제 형사재판 1심 유죄 판결을 살펴보니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는 2013년 40여 건에서 2022년 12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상해나 폭행, 협박 등 폭력 범죄였는데 방화 같은 강력범죄 비율도 1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갈등을 중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법은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이 봉사직으로 참여할 뿐 구속력은 없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양측을 진정시킨 뒤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리도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권한이 없으니까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정부랑 국회가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빨리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층간소음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폭력을 포함해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남편이나 연인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엔 이틀에 1명씩 남편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교제하던 여성이나 부인을 때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남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성인 여성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36.1%는 평생에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엔 신체적,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성적 폭력이 53.9%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신체적 폭력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은 과거와 현재의 배우자 혹은 연인이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과 통제 피해는 배우자로부터,
스토킹은 과거나 현재 교제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교제관계 및 배우자, 소개팅 맞선으로 만난 사람을 포함하는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9.4%였으며 폭력을 넘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도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023년에는 배우자와 연인에 의한 살인 미수가 모두 192건에 달했습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이 같은 범죄로 최소 181명이 숨졌고 1년 전과 비교해보면 31.2%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정부가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5년 단위 중장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 이상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40%는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서울 미아동에서 발생한 마트 흉기 난동 사건은 범행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이상동기 범죄는 400건에 육박하는 걸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최근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A씨를 구속하고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A씨가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도 원한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범행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이상동기 범죄는 지난 5년 동안 38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249건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살인과 살인미수 범죄가 17건, 상해와 폭행 범죄가 190건에 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아무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32%로 가장 높았고 망상이나 환청 등 정신과적 문제가 이유로 지목된 비율이 27%였습니다. 또 쌓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타인에게 범행한 비율도 19%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동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내막과 분석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 사실상 동기와 목적이 있기는 한 거죠. 이런 범죄는 그 사회 제도, 사회 구조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이제 진단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비정상적인 범죄로만 분류할 게 아니라 범행까지 이르는 맥락을 깊게 분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범죄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영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꽃길을 걷는 것만큼 설레는 순간이 있을까요? 모처럼 맑고 따뜻한 주말, 시민들은 봄꽃을 찾아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팝나무 꽃이 팝콘처럼 한가득 터졌습니다. 초록색 잎과 흰백의 꽃이 어우러져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원래는 기차가 오가는 철길. 철로를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눈꽃 터널에 들어온 기분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평소에는 이런 데 오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종종 개방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사진도 예쁘게 잘 나오고 날씨도 밝아서 구경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데이트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주면서 사진도 보내주고 음식도 먹어보라고.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갖가지 색의 튤립 100만 송이가 활짝 피었습니다. 시민들은 화사한 봄꽃 사이로 기분 좋게 살랑이는 봄바람을 즐깁니다.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봄의 정취를 카메라 렌즈 안 가득 담아가며 추억을 남깁니다. 일하다가 주말에 시간 내서 이렇게 화사한 모습 보니까 마음적으로 되게 좀 평화로운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꽃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선착순으로 특별하게 100명한테만 튤립을 준다고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받고 이렇게 사진 교복도 입고 놀 수 있어가지고 특별한 추억 하나 남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화창했던 주말, 많은 시민이 전국의 꽃명소를 찾아 봄 기운을 만끽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관객이 직접 무대에 뛰어들어 참여하는 공연을 이머시브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팬데믹 시대를 버티게 했던 이른바 집콕 관람의 실증이 난 관객들을 위한 참여형 공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연 직전 와인 한 잔으로 긴장을 풀기도 하고 무용수와 한데 어우러져 관객이 공연의 일부가 됩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거대한 지구본 위를 관객들 머리 위로 수직으로 걷거나 세상이 쪼개진 듯 수족관 유리바닥을 마주보며 무용수들이 격한 감정을 실어 절절하게 연기합니다. 참여형 공연의 대표격인 푸에르자 부르타가 2013년 내한 공연 이후 6번째로 한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공연장 사면을 알뜰하게 쓰는 이 공연은 이른바 코로나 블루를 겪은 관객들이 다시 인간성을 찾는 모습을 무대로 투영하고 싶었습니다. When you get into our stage, let's say, you will be into a magical box, and there you can find beautiness, happiness, joy. 배우 10여 명의 대담한 공중 연기와 물과 바람을 활용한 특수 효과에 참여형 공연이 멋쩍은 관객들도 무대 중앙으로 한 발짝씩 다가섭니다. 70분 동안 구경뿐이 아니라 공연 일부가 됩니다. 제가 연기자를 경험해볼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뭔가 그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지구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렇게 뛰었어요. 에너지 넘치고 엄청 사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연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공연은 동떨어져서 정말 내가 본다는 느낌으로 있었으면은 여기는 진짜 내가 여기 공연에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공연 시작 30분 전 관객들이 객석을 건너뛰고 계단으로 올라가 무대의 바닥을 밟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텀블러에 담긴 화이트 와인을 부딪히며 추억을 한컷 남기고 아일랜드 술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공간을 관찰하며 배우들이 연습했던 흔적들을 따라가 봅니다. 뮤지컬 배우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이렇게 공연 전에 같이 공존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보러 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 되게 기대되고요. 뮤지컬이라는 게 관객과 그냥 이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꼭 되게 정적이었거든요. 그냥 무대에서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근데 원스는 그거랑 다르게 꼭 그 관객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함께 즐기고 한다는 게 정말로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10년 만에 돌아온 원스 제작진과 배우들은 예전과 달라진 풍경에 관객들도 그만큼 성장한 것이라며 단체 버스킹으로 보답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형식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좀 낯설었고 어색해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객석이 좀 쟤네 뭐야 이런 느낌의 공연을 보는 분위기였다라면 지금은 사실 배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기시는 관객들이 많아요. 프리쇼부터 시작해서 쭉 뭔가 이 공연이 관객분들과 정말 함께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공연했던 거랑 조금은 다르게 액자 안에서 내가 공연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고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공연이었어가지고 관객들의 관람 문화가 바뀌고 무대와 객석의 경계도 점점 희미해지면서 숨죽여 공연을 보던 이른바 시체 관극에 저항하는 공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4월의 마지막 휴일인데요. 오늘도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다시 예년 수준을 되찾았고 한낮에도 20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산림 인근에서의 흡연이나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1도, 대구는 9.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0도, 대전이 24도, 대구는 27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